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다음 주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 최혜병 특검법을 의결 국회 통과를 끌어낸 분입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막 길거리에서도 뵙고 선거 현장에서도 뵙고 스튜디오에도 오셨었고 전에 한번 왔어요. 예, 초반에 오셨어요. 예.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다 대충 끝나는 분위기인 거죠. 원내대표도 마무리하시고 이제 뭐 이제 열흘 남았나요? 이제 임기가 22일까지니까. 네. 그래서 뭐 대충 다 짐 싸고 있고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일? 어떤 일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정은 난 건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뭐 한 거는 아마 가을 학기부터는 강의를 할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가을 학기부터는 학교에 가세요? 이제. 어느 학교로 가십니까? 그 학교까지는. 다만 그냥 확실한 거는 한양대는 아니다. 한양대는 아니다.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이 대학 얘기하면 또 모교로 가냐고 다들 생각을 해서 한양대는 아니고. 한양대도 아니고. 다른 이제 제3의 학교로 가는 걸로. 그렇군요. 서울에 있는 대학. 그렇죠. 서울에 있는 대학이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원래 근데 학교에 연구자셨잖아요. 그렇죠. 그 연구소에 있고 대학 강의도 계속 나갔었고 그랬죠. 네. 그럼 몇 년 만에 다시 강단에 서시는 겁니까? 딱 12년 만에 가는 거죠. 12년 만에. 그 국회의원 되기 직전까지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렇구나. 다시 학생들을 만나는 설레임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뭐 어떤 강의를 맡게 될지는 조금 더 지금 상의 중에 있는데요. 해당 학과장님이나 학장님하고 강의 뭐 예를 들면 이제 1, 2학년 교양학을 할지 아니면 좀 전공학부를 할지 아니면 대학원 강의를 하게 될지 그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가능하면 1, 2학년 교양학부 쪽에 어디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학교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주로 외교안보 전문가셔가지고 국제 정치나 뭐 그런 비교 정치, 외교안보 이런 그 양쪽으로 다 했었어요. 그렇구나. 다시 또 외교안보 전문가로 돌아오시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홍익표 원내대표 시절에 대해서 의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정말 잘했다. 진짜 정말 좋은 점수를 받고 계신데요. 7개월 동안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한 280일 뭐 이렇게 280 며칠 되니까 7개월이 조금 넘는 진짜. 280이 아니라 200 며칠. 하여간 8개월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1년 꽉 채워서 일하신 것 같은데 8개월이 안 되는 동안 200 한 30일쯤 되겠네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이동관 탄핵이 과연 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정말 이동관 탄핵을 이제 실제로 본인이 뭐 자진 사퇴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상 효과를 거둔 거죠. 그렇습니다. 이동관을 쳐내는 게 그 당시에는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합니다 하면 정말 한다. 홍익표 대표가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신뢰, 의원들 간의 신뢰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지난 8개월, 7개월 돌아보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정말 숨가빴던 것 같아요. 하루도 뭐랄까 일이 없는 날이 없어가지고 뭐 하나 끝내면 그 다음 일, 뭐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일 해가지고 한 230여일 되는 기간 중간 뭐 늘 마음속에는 나는 사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표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다른 거 없어요. 표 계산 잘못하면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법안이나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표가 있잖아요. 몇 표는 나와야 된다. 미니멈. 그 플러스 알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도 제가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비교섭 단체 무소속 의원들까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단 한 번도 예상했던 표보다 적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사 없었잖아요. 당내 이탈 이런 얘기 없었죠. 맞아요. 당내 이탈. 왜냐하면 우리 당 의원이 한 165명이다. 그럼 최소한 정의당 플러스에서 171표 이상은 나와야 돼. 이 계산이에요. 그 계산이 안 나오면 당장 우리 당에서 표가 이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72, 3표가 나오면 우리 당에서도 이탈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짐작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도 언론에서는
민주당 당내 이탈 이걸 못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저희가 실패한 적은 없었어요. 네. 표 관리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처리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650건이나 되는 법안을 처리하셨어요. 예, 650건 했습니다. 아, 꼭 숫자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주요 법안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 사안은 이제 쌍특검법. 네. 부터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고 네. 최상병 예. 그 해병대원 관련된 그 특검법도 예. 통과해서 그런 정치 관련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통과됐고요. 예. 사회경제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소위 그 노란봉투법에서 네. 노조법 개정안 물론 다 대통령 거부권했지만 네. 양곡법 등등 예. 이런 법안들 많이 통과했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이 아동이나 그 보육과 관련된 법안들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안들도 그런 부분 대체로 합의 처리해서 많이 법안이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가 제가 했던 것 중에 그래도 예산안 처리를 비교적 그 우리 입장에선 무리 없이 잘 넘어간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가 굉장히 갈수록 그 야당한테 불리합니다. 네. 예산 편성권이 정부한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일정 법정 기한을 넘기면 자동 상정되고요. 그때 거의 뭐 협상 결렬 직전까지 갔죠. 제가 그 비공개 모임에서 만남에서 네. 자리에 앉았다가 저쪽에서 그 제가 중요한 거는 R&D 예산, 네. 새만금 예산 예. 그리고 지역화폐 이 세 가지인데 어느 기준 이상 안 되면 나는 안 한다. 네. 그리고 무조건 감액시키겠다. 우리 증액은 못하니까 예. 감액만 한 4조 원 정도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제일 컸어요. 예. 감액안을 한 4조 원 감액하는 안을 만들어놨고 네. 그리고 그걸 던졌죠. 나 이렇게 예. 한다. 예. 그리고 국회의장도 몇 번을 저쪽으로 설득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 양당 원내대표 불러서 네. 안 되면 감액안 그 민주당이 홍 대표가 준비한 민주당 감액안 나 통과시키겠다 얘기를 했고요. 의장이 예, 예. 며칠까지는 무조건 통과시킨다. 김진표 의장이 안 보이게는 이러저런 역할을 좀 하셨군요. 김진표 의장님이 비판은 많이 당하시는데. 이런 것 같아요. 밖에서 보이는 거하고 네. 저하고 사실 얘기한 거는 좀 그 차이가 있어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그렇다면 의장의 중립성 문제 그런 문제가 또 네. 조금 더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마음 먹은 걸 다 할 수 있었던 힘에는 뭐 가장 큰 거는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일 네.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의장께서 그래도 해야 될 거는 결국은 손을 들어줬어요.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계속 그 작업을 했죠. 왜냐하면 네. 의장이 스타일이 바로 안 해주거든요. 바로 안 해주니까 예. 몇 번을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밀리고 두 번 밀리고 대개 한 세 번째쯤 되면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빌드업을 계속 했던 거죠. 네. 의장이 제 얘기를 손을 들어줄 명분을 쌓아왔던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산안 처리 때 의장이 나중에는 그럼 며칠까지 통과시키겠다 나도. 근데 여당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네. 민주당 감액안이라도 난 처리하겠다. 그래놓으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저쪽에서 손을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또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예. 예. 파트너로서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었어요? 제가 그 상대 파트너이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분이고요. 네. 당은 다르지만 저하고 오랫동안 3선 같이 했었고 3번을 정말 그 파트너로서는 좀 미안해요 제가. 그 윤재욱 대표가 저를 만나면 네. 자기는 본회의가 있는 날이면 전날부터 잠이 안 온대요. 홍 대표와 민주당이 또 뭐를 들고 나올까? 네. 툭하면 이제 탄핵안 뭐 네. 갑자기 그 안건 변경 네. 그 동의안 제출해가지고 네. 뭐 어떤 안이 올라오고 예.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는 밤만 그날 전날부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이 안 온다. 가슴이 벌렁벌렁. 네. 예. 그리고 실제로 마음 고생이 많았는지 얼마 전에 이제 예. 대상포진까지 해가지고 윤재욱 원내대표 예. 대상포진 걸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완캔 됐는데 예. 선거 직후에 예. 사실은 자기 선거 때문에 힘들진 않았잖아요. 대구니까. 그렇죠, 대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예. 의사 일정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어서 예.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뭐 국회에 와서는 다수당인 우리 당한테 압박을 받고 또 용산으로부터 워낙 압박을 받으니까 정말
이분이 뭐 한번 사적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소수 여당 원내대표는 정말 못해 먹겠다. 예. 자기 완전히 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뭐 그래서 힘들다 이런 그 소외도 했는데 비교적 무난하게 그래도 그 저하고는 합을 맞춰서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용산에서 구체적으로 막 뭘 오다가 내려오는 모양이죠? 뭐 좀 세게 오는 것 같아요. 세게.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의장님 제가 설득했던 게 의장님이 자꾸 합의하라 그랬잖아요. 해병대원 그 특검법 관련돼서 제가 이제 따로 의장님 만나서 의장님 합의를 못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윤재욱 원내대표라도 합의 못 해줍니다. 합의 못 하는 걸 자꾸 합의하라는 거는 윤재욱 대표를 훨씬 더 어렵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거를 해주고 나면 도리어 그 다음부터 윤재욱 원내대표의 룸이 생깁니다. 여기 공간이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게 좀 먹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고하신 그대로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바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정말 다 집단 퇴장하고 모여 있다가 피켓팅하고 이제 그렇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윤재욱 대표가 저는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게 진짜 방해하려고 그러면 필리버스터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필리버스터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중단시키기 어려워요. 의석 구조상.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중단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180석 채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네. 예, 그런 걸 그날 아마 중단 못 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또 좀 저항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퇴장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죠. 필리버스터를 할까, 뭘 할까, 어떻게 할지 이런 이제 저희도 대응 단계의 시나리오를 뭐 A, B, C 여러 개 해놨는데 그래도 제일 저희가 낮은 단계인 그냥 단순 퇴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숨을 돌렸죠.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당시에 국민의힘이 신청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은 끌었죠. 3, 4일은 끌고 저희가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먹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통과가 안 됐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날 통과 어렵죠. 당일날은 무조건 당일날은 통과. 물론 24시간은 무조건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 4일은 해야 되고 3, 4일간 의원들 끌어모으는 게 일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의장께서 5월 4일날 출국이 예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저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데 그 의장 출국은 꼭 가야 되는 일정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믹타 회의가 이제 의장국 회의인데. 우리나라가 내년도 주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식 행사로 우리가 그 차기 의장국이 그걸 받아오는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 건 맞았죠. 그래서 의장님 또 부의장이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고요. 왜냐하면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 사퇴했고 정호택 부의장도 출마를 못 하고 그러니까 부의장 두 분이 정상적으로 일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고 의장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부의장을 누굴 보낼 사람도 없고 답답하다 자기도. 그래서 만약에 그날 그쪽이 그 필리버스터를 했으면 저희도 상당히 난감해하는 의장이 부재한 상태고 그 의장도 해외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장이 나가면 그 자체를 필리버스터 중단시킬 의장 부의장도 마땅치 않은 상태고요. 근데 필리버스터라는 어떤 수단을 활용할 수 없었던 건 이거 했다가 더 욕먹는다 이런 판단을 국민의힘이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우리도 저 생각은 했죠. 그러면 이제 이 해병대원 이 사망 사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이제 우리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쪽이 방어하기가 참 궁색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쌍특검 할 때 필리버스터 선택 안 하고 이번 해병대원들 필리버스터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안 자체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번 그 총선 지고 나서 왜 생각이 없겠어요. 할 말 많은데 하지 못하는 그 심리도 있고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글부글한 거죠.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으니까 그렇지 저 2년 채 안 남았으면 한 1년 반쯤 남았으면 정말 그 여당발 이 하극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당발 하극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반 나오면 대선이 목전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지금 대통령 갖고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들면 당연히 뭐 제가 보기엔 1차적으로 대통령 탈당하라부터 나왔을 거예요. 수순이 대통령 탈당하라. 그리고 뭐 도리어 여당 무슨 뭐 특검법 수용 뭐 이런 것들이 더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참 묘하게도 3년의 임기가 아직까지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으로서의 힘이 있는 대통령이고 또 지방선거까지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여당 내 상황을 봉합시키는 거지. 저 지방선거 없고 1년 반 남았다면 1년 반 이내로 임기 남았다면 아마 사단 벌어졌을 겁니다. 그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는데요. 21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아예 액션 플랜 같이 쫙 짜놨던데 어떻게 전망하시고 28일 본회의는 열리는 거죠? 그건 열려야죠.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그 옛말에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동막는다 지금 일을 벌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서초동 쪽에 있는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법조인들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은 임성근 그 해병 1사단장 당시 1사단장의 어떤 뭐 그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또는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거를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에 대한 그 사법부의 판단이 되게 엄격하거든요. 대법원 판례 굉장히 좁게 해서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도리어 그냥 1사단장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 나오기 쉽지 않을 거고 그냥 되게 그 1사단장 그냥 뭐 총괄적 책임지고 예편했으면 그냥 끝났을 일 아니냐 이게 그 서초동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더 큰 거는 저게 임성근 사단장의 직권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 수사방해가 더 크다. 그렇죠. 박정원 대령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또는 수사방해 이게 사안으로 보면 훨씬 더 명백하고 훨씬 중대하다. 대통령실이 1사단장 하나 해병 1사단장 한 명 살리겠다고 도리어 대통령의 그 어떤 안위를 이 걸어버린 자기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 패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초동 법조인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경로를 왜 했을까? 그냥 단순 경로일까? 로비 경로일까? 이 로비는 어디서 왔을까? 누구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 뭐 그 수사 뭐 누구누구 언동하면 안 돼 뭐 이런 발언이 왜 나왔을까? 뭐 이런 것이 계속 일파만파 의심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인연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 한 명 살리려고 임성근 왜냐하면 이제 해병 1사단장이 중요한 자리는 대개 그 자리가 해병 사령관 가는 그 직통로예요. 다음 스텝이 다 거의 대부분 이제 사령관 가는 건데 1사단장 다음 승진 경로가 그렇습니다. 사령관. 거의 1순위예요. 뭐 꼭 뭐 100%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한 확률상 보면 한 60-70% 이상은 해병 사령관 크게 사고 없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임성근 사단장을 사령관을 꼭 시키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거 여기서 못 벗으면 안 된다. 어쨌든 이 사람을 여기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고 넘어가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무마를 시켜서 꼭 사령관 시키고 싶었던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 키맨인 거예요. 누굴까요? 뭐 짐작 가는 사람은 있지만 그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아마 그 용산 주변에서는 대부분 지금 그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분인가요? 뭐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 나중에 혹시 김종대 전 의원 나오시면 김종대 물어보면 그런 거 제일 그 이런저런 안팎의 얘기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뭐 이런 어디서 주워서 물고 오셨을 수 있어요. 11시에 오십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 키맨은 그분이다. 임성근 사단장을 사령관으로 반드시 승진시켜야만
그치. 했던 어떤 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 그렇죠. 대통령에게 어떠한 보고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경로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이 사단장 하나 뭐 그 예편하고 네. 책임지고 물러나고 기소되고 하는 것 같고 네. 경로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아 이거는 뭐 이거 일사단장 책임이 있고 뭐 그냥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랬을 텐데 그게 네. 아니라 예.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 사단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예. 누가 그런 보고를 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싸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그래서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돼라고 해서 시작된 일이 지금 엄청나게 커진 이 정부의 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맥락이 어쨌든 대통령실에 누군가 키맨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람이 도대체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네. 호주 대사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이종섭을 호주 대사 보내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짜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종섭 전 장관을 예. 국내에서 빼서 외국으로 보내고 싶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같은 인물일까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네. 어쨌든 그 키맨은 분명히 있을 거다. 대통령실 주변에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과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고, 예.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사령관 꼭 시키고 싶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이 문제와 연관돼 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보단 본인의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책임. 예.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이 없어야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그걸 막은 거죠. 거죠. 민주당과 뭐 조국혁 씨다. 저희도 좀 일조를 했습니다. 예. 현장에서. 저거 때문에 2번이나 나갔어 인천공항. 그러니까요. 나가는 날 나가고 들어오는 날 나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인천공항 전문 기자들이 돼가지고. 여하튼 지금 이 사건은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행사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행동이다. 아니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그 대통령실의 정무적 예. 판단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정확치 않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서초동의 법조계 네. 인사들 물어봤더니 네.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해서 책임질 일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지시했다고 해서 대통령은 되게 통치권 차원에서 포괄적 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에게 이게 어떤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게 네. 오히려 저 법조인들 얘기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그 밑에 있는 하위 직급에서 예. 책임질 사람이 생길 수는 있는데 예. 이거를 대통령에게 사법적으로 유죄를 묻고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사안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논란이 있을 거고 네. 실제로 이 사안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헌법재판소가 인용할지도 예. 자신이 없다. 헌법재판소 약간 보수적으로 구성되어 예, 있고 예. 그런 특성을 보면 그게 저야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네네. 법조계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예. 이거 대통령 탄핵될 사안이 맞냐? 네. 유죄 판결이 나올 거냐? 예. 했을 때 그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일단 대통령은 형사소추 제한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그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예. 아주 중대한 범죄, 외환이나 내란 이런 네. 이런 중대한 사안인 경우이기 때문에 예. 이 사안이 그만큼의 형사소추 면제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1차 논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게 직권남용이 들어갈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직권남용이 되게 네. 엄격하게 해석되고 예.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포괄적으로 이 통치권 차원의 해석이 돼서 남북 관계에서 대통령의 통치권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북한과 여러 가지 어떤 물자나 거래나 이런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통치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법 판례 등등을 감안하면 대통령한테 책임 묻지 쉽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만난 법조인 중에 한 7명 정도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러 제가 취재를 많이 하셨네요. 어느 편이 아닌 예. 좀 중립적인 분들, 그러니까 예. 뭐 그러니까 법리로만 따지는 법리로만 따지는 분들. 예. 그러니까 뭐
비교적 뭐 우리 편이다 저쪽 편이다 명백한 사람들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뭐 정책 성향이 뚜렷지 않은 뭐 판사 출신이라든지 뭐 검사 출신에서도 뭐 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오면 실력 있는 나름 그분들은 도리어 훨씬 더 아닐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특검법을 저렇게 안 받는 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고집스러워 일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이 사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대통령보다 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안이 대통령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실제 그로 인해서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을 자꾸 키우는 거죠. 쓸데없이 일을 키우고 있다. 일을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시간을 끌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오판이에요. 그럼 다음 정권에서요. 이 사건 분명히 재수사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아무리 특검법을 거부해도요. 다음 대통령이 심지어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이거 수사합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검찰이 수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쭤볼 게 하나둘씩 늘어나는데 일단 검찰 최근에 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검찰 인사에 어떤 신호가 있다. 뭐 대체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지 마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뭐 최근에 보니까 어제인가요? 이창수 지검장이 출근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그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도 뭐 이제 본인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맥락 속에는 가져고 가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봐주고 전 정부 이재명 대표 수사는 더 세게 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선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저는 두 분의 사람이 맞서 싸울 것 같아요. 두 분이요? 2020년 검찰총장 윤석열과 2024년 대통령 윤석열은 과연 이 사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추윤 갈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 이게 검찰 인사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인사안을 내놓고 근데 이제 명단을 보여줬고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나는 보여준 게 협의 아니다. 나는 이거 동의 못해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보여준 것 자체하고 얘기한 것 자체는 협의는 맞아요. 합의가 아니잖아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합의하는 건 아닙니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반영 못할 건 반영 못하는 거죠. 만약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조건 다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법은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협의해서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니 어제 박성재 장관도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멘트해서 법무부 장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절차가 당시 추미애 장관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을 키운 거죠.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아쉬운 거는 당시 청와대와 대통령실,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 사건을 좀 더 이렇게 국민적 눈높이를 보면서 세련되게 대응을 못하고 너무 거칠게 그냥 부딪혀버렸죠. 부딪히다 보니까 국민들 싸움에선 그냥 두 사람 간의 추윤 갈등, 언론이 또 프레임을 그렇게 씌워버렸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그냥 싸우는 모양새, 그리고 이 검찰총장이 권력에 약간 희생되는 모양을 만들어버린 게 그때 이제 좀 우리가 실수한 거죠.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닌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한 거죠. 사실은 이원석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기는 보고받았다고 얘기했지 협의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보받은 거죠. 통보받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할 채널도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만이 있죠. 인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검찰총장으로 인사를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본 검찰총장입니다. 취임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해놨잖아요.
아, 그랬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공을 펼친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예.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네. 그 인사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일을 안 벌리려고 예. 검찰총장을 부재한 상태에서 인사를 다 끝내버립니다. 협의할 사람이 없는 그러네. 거죠. 생각이 예, 그랬어요. 예. 협의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원하는 예. 인사를 다 해버린 거죠. 예. 해치우고 그리고 검찰총장을 떡 갖다 놓은 거예요. 맞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실 검찰총장에 올랐지 제대로 된 자기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죠. 아. 근데 임기 이제 물론 이제 그 9월 달인가 임기가 예. 만료되니까 예. 물러날 때가 다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아무리 그 내가 나를 바지저고리 취급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예, 불만이 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검찰총장 재임 기간에 제대로 된 인사권 한번 행사해 보이지 못한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곧 이렇게 나가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상대적으로 되게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검찰 개혁을 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네. 그렇다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휩싸이는 것도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 윤석열 검찰 시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에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별로 없어요. 대개 그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네. 장관이 했고 본인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맞습니다. 원론적 답변만 하고 개입 안 하려고 예. 했어요. 뭐 검찰총장 도대체 있는 거냐 누구냐 뭐 이름도 모르겠다. 뭐 국회 와서 제일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모든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갔었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그러면서 예.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인지도 올리고 그렇죠. 뭐 좀 예. 즐겼던 것 같고요. 예.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런 측면에서 그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예. 그런 스타일이죠. 여기서 반기를 좀 안 들까요? 들까요? 이원석 총장이 반기를 들려면 이미 들었죠. 네. 근데 반기를 못 들 것 같아요. 못 들고. 예, 왜냐하면 스타일 자체가 워낙 그 검찰맨이에요. 이 양반은 검찰주의자. 예, 예. 그냥 진짜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논란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예, 상태고, 예. 그래서 그 다만 이제 조직 내부의 문제가 부글부글하니까 그 정도의 액션 정도로 마무리하는 건 아니냐. 만약에 진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정치적 야심도 있고 일을 키울 생각이면 네. 이번에 사표를 던졌었어야죠. 이창수 지검장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수사는 하겠습니까? 소환 조사? 글쎄요, 그거는 사실 뭐 이번 인사가 두 가지잖아요. 예. 그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묘하게 예. 이번 인사가 언제부터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빨리 해라라고 네. 하니까 바로 이게 인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며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게 뭐지? 6일 만에 됐죠. 예. 예. 그리고 당장 아시다시피 검찰은 한번 인사 이동이 일어나면 담당 검사가 수사로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일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려요. 물리적으로. 예, 물리적으로 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앞에 사람이 자료는 남겨놓고 가지만 예. 그 자료 다시 읽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자료를 다 신뢰할 수 없으니까 예. 그 원자료하고 요약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래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예. 검토를 하게 돼 있고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네. 전주에 있었던 사건을 서울로 가져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고요. 매우 이례적인 거고 예. 이 사안의 주범은 그 이상직 전 의원이잖아요. 네. 그 전주를 배경 기반으로 한 그 문제란 말이에요. 사건 네, 네, 네. 수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이 다룬다는 건 사실 서울중앙지검이 과거 중수부 봐요. 예. 같은 지금 그렇죠. 그 기능을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칼날을 이상직 전 의원은 징검다리고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 이거를 노골화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수사상. 왜냐하면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그
이상직 전 의원과 저 항공사 네, 이스타 항공사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예. 뭐 전직 대통령의 친척 관련된 사건이 불거지면 불거진 대로 논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오는 순간 정치적 사건이 되는 거죠. 이거는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안 좋은 조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원석 총장이 수사 의지는 있었지만 6일 만에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찰 인사가 났고 조만간 있을 차장부장 검사 인사에서 최승호, 최재훈 두 사람마저 바뀌면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하던 실질 수사 검사들까지도 다 바꿔버리면 결국에는 시간이 굉장히 걸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어제 나온 걸까요? 어제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캄보디아 총리 부부하고 오찬하고 사진이 세 장이 공개가 나왔습니다.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진 세 장 혹시 보셨습니까? 한 장은 봤어요. 다른 못 봤고. 네. 저 사진 아이하고 같이 있는 뭐 하나 사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이는 아닌가? 그건 옛날 옛날 사진이고요. 거구나. 이거는 예. 이제 대통령실이 공개한 예. 세 컷 중에 이제 한 컷인데, 저게 이제 들어갈 때 장면이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센터에 딱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 대통령실 저 카메라맨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속이 찍었어요. 그 사람 저 바꾸든지 예. 아니면 SNS 담당관을 바꾸든가 예. 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김건희 여사 우리 사진 이상한 사진들 많았잖아요. 예. 뭐 이해할 수 없는 사진. 이해할 수 없는 사진. 뭐 약간데 패션 화보 같은. 무슨 여수에 그때 언제 갔을 때 찍은 멋지. 사진이라든지 예. 또 대통령보다 더 부각되는 사진이 그렇죠. 흔히 나오고 네. 물론 그런 사진 찍힐 수 있어요. 계속 컷을 찍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진은 개인 소장을 해야지 대통령실 SNS에 사진을 올려서 안 되는 거죠. 외부로 공개해서 안 되는데 네. 도리어 그런 사진을 공개하면서 더 희화화시키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시중에서는.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적 구성과 하면 안 돼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네. 그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좀 걸러내는 게 비서실장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럴 그렇죠. 텐데.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이 김건희 여사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대통령실에서 예. 국민을 예. 위해서 일하거나 또는 뭐 최소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예. 자기들은 누구한테 더 잘 보여야 되는지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그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이 됐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지율은 24%, 그러니까 3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상태가 계속 이렇게 계속 가야 되냐. 잠시 후에 이제 조국 대표 오시겠지만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탄핵 트랙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8일 날 재의결하면 표 계산 하셨을 텐데. 저는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 표 계산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니기 때문에 28일을 안 하셨어요. 예.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의결.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 예. 통과 안 된다. 예. 아마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아마 표 계산을 할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로 봐요. 아무리 국민의힘이 이탈표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탈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18표 가까이 이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우리 야권 성향표가 다 뭉쳐야 된다는 것도 있고. 네. 실제로 그 얘기는 한 20표 이상의 이탈이 필요한데 그 자신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일단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최해병 특검법은 사실상 재의결이 어렵고 부결 가능성이 높다. 예, 재의결로 온다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이걸 그냥 가볍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좀 약간의 지금 그 거부권을 쓰되
좀 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죠. 이태원 특별법처럼. 그러니까 약간의 독소 조항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독소 조항이 있을까요? 아니 뭐 제가 얘기를 하면 패를 까는 거니까 이태원 특별법도 결국은 제가 받아줬잖아요. 합의 처리를 해주는 걸로 합의라도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니까. 예컨대 그 정치가 명분이거든요.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또는 정부 여당이 보기에 약간의 뭐 이거는 좀 바꿔주면 내가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이 또 야당한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걷어차서 부결되는 상황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당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기 어렵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수정 제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수싸움을 못해요. 그 윤석열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말씀 잘하셨어요. 나 그동안 내가 정치를 몰랐는데 이제 정치를 하겠다. 그럼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필요한데 여전히 그냥 자기 원칙만 내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밀고 당기는 게 있는 거죠. 해병대원 관련돼서 특검법의 일부 조항을 바꿔주면 내가 수용할게 하면서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되 그 구체적으로 수정 제안을 하면 우리도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전혀 그런 논의 그런 걸 자체가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던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언론도 양비론을 써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이제 언론도 분명히 양비론 쓰는 게 뭐 야당도 그러면 일부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올 수 그렇게 되죠. 특히 보수 언론들. 보수 언론이. 그러니까 그 이미 보수 언론도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미 조선일보의 논조도 많이 바뀌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수정 제안을 하면 저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동조하는 언론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 늘 내가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숙제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치는. 내가 뭔가를 다 하고 내가 답을 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실에 상당히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대통령실 모니터 세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실제 뭐 누구죠? 저 정책위 의장이 그 뭐 선별 지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뭐 대화해보자 하는데 국민의힘은 뭐 그마저도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 건너가는 분위기예요. 물 건너가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21대 국회가 그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 22대 국회가 원구성이 아무리 빨라야 6월 말쯤 될 거예요. 그럼 빨랐을 때. 그러고 이제 예결위도 구성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동되려면 그러면 또 7월, 8월 가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본 예산이 잡혀요.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이 잡히는 시점에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추경은 지금 바로 해서 지급이 그 6월 말 7월 초에는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추경이 집행되는 건 9월 달 넘어가서 집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냥 22대에서 다시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재추진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본 예산하고 섞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정치라는 건 합의가 되면 또 일사천리로 갈 수도 있긴 있지만 일단 정부 여당이 그럴 생각이 없고 또 합의한다 하더라도 본 예산하고 뒤섞이기 때문에 이 추경의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추경의 효과는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지금 6월 말 7월 달에 해야 이게 약간의 보릿고개 넘어가듯이 해줘야 되는 건데 벌써 연말로 가버리면 뭐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늘 재정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을 포함한 재정 정책,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해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25만 원 지급이 중요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적극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지금 25만 원에만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 보수 언론도 그것만 갖고 포퓰리즘이 아니다. 예. 야 25만 원 안 해도 돼요. 시쳇말로. 네. 저는 그걸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선별 지급으로 해도 예, 된다. 다만 그 경우의 핵심은 정부 여당이 25만 원을 선별 지급이라도 한다는 것은 예. 추경을 편성하는 거고 지금의 축소 재정을 네. 긴축 재정, 축소 재정을 확장 재정, 그다음에 적극적 재정으로 바꾼다라는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 새로 그 선출된 김용민 원내 수석이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사실상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거부권 행사한다고 보고 한 얘기 같은데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되게 만만치 않다고요. 네. 정치적으로는 할 수 있겠는데 예. 헌법재판소로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헌재. 솔직히 얘기하면 예. 아까 김용민 의원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예. 대통령이 그렇게 저 거부권을 남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네. 대통령의 거부권은 또 헌법적 권리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네. 대통령이 헌법을 그러니까 단순 법률이 아니라 예. 대통령이 헌법적인 문제를 야기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헌법재판관의 성향들 보수적 성향도 있고 네. 또 이 명문화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감안하면 이것을 위법하다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어쨌든 22대 국회에서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뭔가 역할을 하려던 일에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 김용민 의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고 네. 또 뭐 당원과 지지자들이 요구하니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제가 걱정은 특히 당 지도부는 네. 말을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말을 아껴야 돼요. 네. 말이 먼저 나가면 예. 당원과 지지자들은 더 높이 요구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해내기가 되게 어렵죠. 예. 그러면 그 옛날 안 됐을 때 그 그렇죠. 여파. 예, 옛날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에 탄핵할 때 잘 보세요. 맞아요. 탄핵 관리를 우상호 의원이 제일 보수적으로 관리했어요. 제일 보수적이었어요. 네, 예. 보수적으로 관리했어요. 막 저희들한테 화냈어요. 예. 예. 기자들 막 그런 예.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도 그 당직을 맡고 있고 예. 우상호 원내대표랑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예. 그 옆에서 봤고 예. 저한테는 이제 속내를 얘기를 많이 하셨기 예. 때문에 예.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표 관리를 했어요. 그쪽 사람들하고도 소통하면서요. 예. 여당 관계자들 예. 당시.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예. 이 양반은 그때 표를 어느 정도까지 받냐면 네. 230개 정도 220개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20개 해도 누가 이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확보를 예. 하고 확실하다고 판단했을 예. 때 그렇죠. 220개 정도가 확장 예. 돼야만 가능한데요. 그래서 12월 9일에서 늦춰졌던 건가요? 그렇죠. 원래 했던 때 원래 예. 하려고 했었을 때보다 조금씩 늦춰진 거죠. 예. 예. 그걸 계속 이제 국민 요구가 더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먼저 나가서 막 국민적 요구에 끌기 전에 네. 정치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약간 한 발짝 뒤에서 끓는 걸 반영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일이 잘 될 거로 보고 그다음에 네. 탄핵이 이런 거예요. 탄핵은 야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이 하는 겁니다. 여당이 하는 거다. 지금 108석이잖아요. 예. 제가 솔직히 제가 이 시청자들 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14,522명이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예. 21대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22대가. 네? 바뀐 게 그러니까 없다. 의석 구조상으로. 예. 그러니까 200석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예. 국회가 의미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예. 20석 예. 교수단체. 그렇죠. 그다음에 100석. 예. 이거는 개헌저지선과 단독 의회를 소집 요구권. 예. 그다음에 151석 예. 과반수. 예. 180석 패스트트랙 할 수 예. 있는. 그리고 200석이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180에서 200석 사이는 181석과 199석은 같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확률상으로 200석을
몇 개만 빼오면 된다. 네. 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예. 그냥 냉정하게 보면 그게 예.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면 고정값으로 오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높은데 네. 제가 솔직히 기대치를 좀 낮추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원해니까 네. 제가 이 22대 당선자들 좀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네. 바뀐 게 없어요. 21대하고 22대 그 구조상.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파이팅 있게 하고 예. 국회의장이 좀 더 협조적으로 해서 속도감은 있을 수 있지만 예. 결과를 뒤바꾸기 쉽지 않은 게 많아요. 예. 대통령이 거부권하면 안 되는 거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여당인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 반 제가 예. 시간인데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거는 여당이 분당할 결심을 해야 가능합니다. 아, 여당이 분당할 결심. 예.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그 당시 여당이 분당됐잖아요. 분당했죠. 예, 바른정당. 예. 예. 자기의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할 때는요. 그거는 분당할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분당 가능성?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죠. 아까 예.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 3년 남은 대통령을 예. 분당할 결심하고 탄핵 못 시킵니다. 예. 그리고 탄핵이 선고한다는 예. 법리적으로 선고한다는 확신도 없고요. 예. 그러면 1년 반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방선거 전후한 시점.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대로 간다가는 보수가 전멸할 것 같다. 네. 지방선거에서. 네. 그리고 나가서 대통령 선거는 못 이길 것 같다. 네. 그리고 최혜병 관련된 사건의 진실이 조금 드러난다. 네. 명분이 생겨야죠. 근데 이러저러한 명분. 네. 도이치모터스 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개입한 것 갖고 대통령 탄핵 안 돼요. 김건희 주가 조작이 확인이 되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한 게 나와야 탄핵 사유가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게 이거는 예.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이익을 본 거는 김건희 여사 개인 범죄예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범죄 행위가 되려면 예. 인지하고 예.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인지하고 명확하게 그 수사를 방해한 구체적 정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개인 범죄이긴 하지만 이게 누구의 이익이냐,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아니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만 보자는 예, 거예요. 저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다 예, 떠나서. 다 떠나서 예.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예, 탄핵은 예. 왜냐하면 국회는 탄핵을 의결할 수 있지만 예. 최종적인 인용과 기각은 헌재가 하니까. 헌재가 하거든요. 예. 그러면 기분만 좋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기각해버리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그 경우에는 또 다른 역풍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범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수사 방해를 네. 구체적으로 한 정황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대통령한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대통령실이. 예. 예. 그 기분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기분만 좋다 끝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제 있었던 국회의장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추미애 대표 의추. 예. 예.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상을 꺾고 우원식 예. 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마 저 지지자나 당원들께서는 상당히 좀 놀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저도 뭐 깜짝 놀랐고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의원식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네. 뭐 의원들 투표이기 때문에 네, 예. 뭐 했지만 대체로 뭐 그 가능성 자체는 추미애 그 예. 대표께서 그 의장 당선될 거로 유력하게 봤죠, 누구나 예, 다. 예. 근데 이 사안을 볼 때 네. 저는 이제 이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약간 저는 추미애 대표가 4년 쉬었던 게 4년 쉬면서 이제 21대 공백. 예, 그 공백이 아무래도 예. 이제 그 재선급 이상의 예. 스킨십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지자들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보는 거하고 예. 국회의원들이 보는 거하고 사람의 평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누가 개혁적이냐를 갖고 네. 결국은 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강성이 아니라 개혁적인 의장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원칙적이고 개혁적인. 네. 추미애 대표님 분명히 이렇게 뭐 원칙적이고 개혁적인 분 맞고요. 근데 의원들이 보기에는 우원식 의원도 그에 못지않은 개혁적이라고 보인 거죠. 특히 을지로위원회 네. 하면서 도리어 그 어떤 검찰 개혁이나 이런 정치적 사안은 뭐 어떨지 뭐 그 추미애 대표가 좀 더 강점이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우리 소위 우리 사회 가불관계나 예. 소수 약자의 보호. 뭐 비정규직 문제 등등 네. 이런 사회 경제적 원칙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민생 뭐 이런 예, 것들. 예. 그러니까 개혁을 어디에 방점을 놓고 보느냐라고 봤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의원들이 어디에 더 방점을 뒀을까 하는 예, 문제. 예.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가 아마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는데 상당한 큰 평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예, 예. 있었을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심이라고 하는 예. 명심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저는 이재명 대표 제가 같이 일을 해봐서 예. 알잖아요. 이 대표가 특별하게 어느 한쪽에 이렇게 힘을 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이 대표가 이런 문제에 개입 잘 안 하세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뭐 근데 왜 다 너도 나도 뭐 원내대표 지난 선거 때도 명심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예. 저 박찬대 박찬대? 대표 될 예. 때.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그런 거 예, 개입해서 뭐 이런 거 안 하는 예.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건가? 사실은 그때도 원내대표도 그렇죠. 예. 뭐 박찬대 의원이나 예. 김성환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이나 누가 된들 이 대표가 꼭 누가 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죠. 네. 조정식 의원이나 정성 의원이나 예. 뭐 저 우원식 의원이나 저 추미애 예. 의원이나 네 분 다 추미애 의원은 뭐 잘 그 가까운 관계이고 네. 우원식 의원도 선대보 위원장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캠프에서. 예. 그러니까 다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뭐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우선순위에는. 네.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누가 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뭐 좀 섭섭하고 화나는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네. 사람을 보고 그다음에 이후에 일하는 걸 보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원식 의장이 잘 못하면 잘못한다고 그때 가서 질책을 하면 되는 건데 네. 뭐 갑자기 이제 그 우원식도 수박이다. 또 뭐 우원식은 뭐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예.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을 어떤 그 정해놓고 네. 단정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도리어 이렇게 당원과 지지자들이 뭐 이번 결과에 다소 아쉬움도 있고 불만도 있으면 우원식 의장이 더 잘하지 않겠어요? 네. 왜냐하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홍범도 장군 유해 그렇습니다. 예. 봉안할 때도 본인이 앞장서서 하고 여러 가지로 평가받을 대목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뭐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서운해하신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서운한 부분이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예.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예.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현실을 뒤집을 수 없다면 네. 그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했잖아요. 예. 당원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예. 의원들 투표로 뽑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직접 우리 당원들하고 소통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을 존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도리어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아쉬움, 추미애 대표가 의장이 됐을 때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감시하고 의견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홍익표 대표의 다음 도전은 서울시장 출마냐라는 아이고. 질문들이 막 나옵니다. 뭐 너무 지금 아직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인데요. 네, 그래도 뭐 이런 요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글쎄요, 뭐 아직은 뭐 그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 예. 조금은 좀 자연인으로서 예. 아까 강의도 하면서 예. 또 좀 오래간만에 여러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책 공부도 좀 하는 그런 예. 시간을 좀 가져볼까 싶습니다. 예, 그렇구나. 한간에는 뭐 요리 배우러 다니신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 요리를 배우려고 했더니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요? 사람이 갑자기 너무 한가해 보인다고. 예, 그렇구나. 아니 이제 좀 이제 바쁜 정치권을 떠나서 뭐 이제 학교로 가시면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서 다양한 이제 젊은 학생들하고 호흡하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하실 텐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12년 정도 했기 때문에요. 뭐 이제는 이제 제가 좀 재충전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동안 방전만 했기 때문에 좀 더 그 공부도 하고 저 자신도 좀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제 인구 저출생 문제, 기후 변화 문제, 그다음에 이 젊은 세대 그 어떤 일자리하고 미래 전략 산업 문제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네. 저도 젊은 세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해 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 많이 계신 데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자연스럽게 뭐 호프 미팅도 좀 해보고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젊은 세대하고 좀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종종 이제는 외교안보 전문가로 저희가 모시고 또 다양한 말씀 좀 듣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